반갑습니다. 피렘 김민재입니다. 피렘국어 생각의 발달 국어 독서편 11강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문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문장 독해의 기본적인 태도들과 함께 화제를 체크한다. 그리고 화제 중심으로 모든 정보를 모아준다. 라고 하는 지문 독해의 기본적인 원칙들. 이걸 활용해서 오늘도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지문은요. 116페이지에 있는 연금 지문이고요. 연금 관련 지문이고, 역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봤다는 전제하에 저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풀어보시고, 시간 딱 멈춰서 풀어보시고, 시간을 딱히 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 재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세요. 1시간, 2시간 걸려도 되니까, 일시정지하고 1시간, 2시간 해도 되니까, 최대한 오래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듣게 될 생각의 전개 강의라든지 뭐 리트 강의라든지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충분히 고민해 본 다음에 제 설명과 비교하면서 교정을 해 나가셔야 더 많이 얻어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잊지 않은 상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풀어봤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연금제도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먼저 이 연금제도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연금제도가 뭐냐? 연금제도의 목적은요. 써볼게요. 나이가 많아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노인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겁니다. 오케이. 나이가 많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금이라고 하는 건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매달 얼마씩 이렇게 주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이 첫 문단, 첫 문장부터 나온 개념의 정의는 이 지문 전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개념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메모를 하세요. 차라리.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냥 메모를 하세요. 첫 문단, 첫 문장에 나오는 개념의 정의는 메모할 정도로 확실하게 체크해놓고 간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잊지 않은 상태로 가볼게요.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적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부조를 활용할 수도 있대요. 일단 이 연금제도와 관련해가지고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사적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부조라는 게 있답니다. 사적연금, 공공부조라는 게 있대요. 그럼 일단 얘네들의 개념의 정의부터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겠죠. 공공부조는 각주를 통해서 정의가 되고 있네. 공공부조는 뭔데?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말 그대로 공공의 부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 공공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부조하는 것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사적연금도 우리가 지금 정의가 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각주가 달려있진 않지만,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그 정의를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사적연금이 뭘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연금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사적연금은 말 그대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라는 공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적인 회사에서 사적으로 연금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보험회사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연금을 책임져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겠구나 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가원도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의를 따로 안 해준 거예요. 각주를 안 넣어준 거고요. 되겠죠? 그러니까 공공부조라는 말은 어려워 보여도 사적연금은 이미 정의해준 개념으로부터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각주를 안 달아준 겁니다. 이런 거 다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첫 문단에서 뭔가 물음이 제시가 되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곧 그 지문의 화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이 지문은 그러면 이 사적연금 공공부조라는 어떤 개념들이 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적연금 제도겠네요.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적연금 공공부조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국가가 이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을 한다는 거야. 우리 국민연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 국민연금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연금,
이제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얘네 말고 얘를 쓰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이걸 화제로 잡아놓고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사적연금이나 공공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얘네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같이 하는 거겠죠. 그렇지. 그럼 얘네들의 부작용이 뭔지부터 제시가 될 겁니다. 이해해 봅시다. 자, 사적연금에는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대요. 얘는 네,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역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역으로 선택한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뒤를 한번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한대요. 납득할 수 있겠어요? 네, 그쵸.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연금 받기 위해서 주로 가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안정된 노후에 딱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가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네, 피하기 때문에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거래요. 납득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납입되는 보험료를 이제 젊을 때 받아서 나이가 들면 연금으로 주는 게 사적연금 제도인데, 이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서 지급해야 할 총액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왜? 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줄 돈이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줘야 한다라는 거고, 돈을 많이 줘야 한다라는 건 받는 거.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보험료를 많이 받아서 연금을 조금만 줘야 돈을 벌 텐데 그게 아니라 보험료는 적게 받고 연금을 많이 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연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쵸? 계속 보험료를 유지해서 들어오는 게 많아져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너무 이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려고 할 거야. 비싸니까. 네,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역선택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보면 어떤 걸 떠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그쵸.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 나중에 노후에 돈이 되게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역으로 그 사람들이 선택을 했는데, 역으로 받을 돈이 없는 겁니다. 왜? 보험회사가 받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서 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한테 줄 게 없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역으로 선택이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이제 해설지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 사실 이건 오류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 해설을 제가 실어 들었냐면은 일단 역선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지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까지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만약에 역선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면 이 질문의 화제에 준할 만큼 중요하다면 평가원이 분명히 지면을 할애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우리는 최대한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납득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단 평가원의 서술이 틀렸다라는 가정은 최대한 배제하는 거야. 물론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무조건 대부분 없을 거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험에서 없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평가원의 서술이 맞다는 가정하에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서 납득을 해보는 겁니다. 선택을 했는데 역으로 못 받는 상황이 역선택이라고 하나? 그런가 보다. 왜냐면 앞에 내용은 납득이 되잖아. 이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을 해서 보험회사가 곤란해진다 정도는 납득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을 실어드는 이유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게 생각의 발단 교재인데 너무 어려운 내용을 실어버리면 너무 복잡하게 실어버리면 학생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제 뺀 건데요. 네, 넣을 걸 그랬어요. 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건지 보세요. 자, 역선택 현상을 설명하면서 지금 그 다음 문장,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다음 문장에 뭐뭐 하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진술의 표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역선택 현상을 지금 정의를 해준 겁니다. 자, 뭐라고 정의했냐면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안정된 노후를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피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문에 안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문 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사적 연금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연금이 뭐였어요? 연금? 연금은 나이가 많으면, 그러니까 나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그냥 바로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연금을 다룰 때는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해하시겠어?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나이가 되었냐 안 되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 두 가지를 이 나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나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나이라는 개념으로. 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은 그냥 평범하다 생각을 해. 가정을 하고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뭐라는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어.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알아. 너 이거 못해. 나도 못해. 근데 그냥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정확하게. 알겠지? 자, 그러니까 들어봐 일단. 내 빼고 들어봐. 내 눈 넣어야 돼요. 내 눈 넣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된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적연금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요. 딱히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연금 받으려고 해봤자 연금 오래 받지도 못하고 죽어버릴 것 같은데 굳이 가입을 해서 뭐하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그럼 역선택이라는 게 뭐냐? 역선택. 말 그대로 역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선택한다. 이 사적 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보험회사잖아. 보험회사 입장에서 정선택은 뭐예요? 역선택 말고 정선택. 제대로 된 선택은 뭐야? 선택은 뭐야? 얘네가 가입을 많이 해줘야죠. 무슨 말이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젊을 때 보험료 받는 건 똑같아. 따박따박 보험료를 받다가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일정 나이, 65세라고 치면은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자기가 줘야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험료는 똑같이 내니까 연금을 줄 사람들은 누가 제일 좋은 거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죽을 사람들. 되겠어? 빨리 죽을 사람들이 연금을 조금만 받고 죽어줄 테니까 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해주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정선택인 거야. 근데 현실에서는 자기가 좀 오래 살 것 같아, 왠지. 우리 가족은 다 장수했고, 지금 그동안. 딱히 나 병도 없고, 뭐, 나 딱히 위험한 취미도 없어. 나는 오래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꾸준히 돈을 납입해가지고, 오랫동안 돈을 다 쓰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는 사람들, 오래 살 것 같은 사람들만 선택을 하니까, 역선택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역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해되시겠어?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장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연금을 타 받아가니까 그 연금을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들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보험료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보험료가 계속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오래 안 살 것 같은 사람들은 나 연금을 오래 받지도 못할 것 같은데 보험료가 저렇게 비싸? 가입 안 해. 가 돼버린다라는 거지. 더더욱 이 사람들만 가입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이게 정확한 해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책에 실으려니까 조금 빡세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오류가 있는 해설을 일부러 실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역선택 현상이라는 말을 나름대로 납득하고 넘어가는 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사적 연금의 지금 부작용이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그래서 이 공적연금 제도를 왜 하냐였어. 그럼 미리 생각을 해봐. 공적연금 제도는 역선택 현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지 당연히. 안 일어나니까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되겠죠? 뒤에 내용은 그냥 정확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렇게 화제와 연결 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자, 가볼게요. 계속. 한편 공공부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대요. 도덕적 해이가 뭔데요?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져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사적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잖아요. 그죠? 근데 무상부조는 공공부조는 그냥 무상이에요. 앞 돈을 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소득 다 써버려. 그리고 노년에는 공공부조에 의존하려는 겁니다. 놀고 싶은 거죠. 그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생겨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기가 낸 만큼 돌려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내고 받기만 하려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공공부조의 문제점이구나. 납득할 수 있겠죠? 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이 공적연금제도는 뭐냐?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징수해요. 자, 그래서 강제 가입한다. 얘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강제 가입이래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뭐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강제 가입한다? 뭐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오케이. 자, 다음. 적립된 연금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가입을 해가지고 국가가 운용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 강제 가입하면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강제 가입을 통해서 국가가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야. 국가 운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역선택이 일어나지도 않죠.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이가 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강제 가입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역선택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모두가 선택을 하니까요.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적연금제도는 왜 존재하는 것이다? 얘네들의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럼 화제 다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요것만 사실 잡아가셔도 이 질문 거의 다 읽은 겁니다. 네, 되겠어요? 일단 그럼 뒤에서 뭔가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대요. 얘는 또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 를 중시하는 입장이 나눠져가지고 지금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공적연금제도 강제 가입시켜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이 공적연금제도가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이 될 거다라는 거 미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구체적으로 전자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애들이에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사회적으로 연대,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답니다. 얘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다? 계층 간, 그리고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인데? 보자.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과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를 적게 낸다라는 말 보이시죠? 오케이, 그럼 일단 공적연금의 또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정의를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네,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게 하는 제도인 거야. 네, 이 제도는 그래서 소득이 적어요. 그럼 보험료를 적게 내겠죠? 이 사람도 소득이 많아가지고 보험료 많이 낸 사람이랑 되게 비슷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로 익혀야 돼요? 뭘로 익혀야 돼요? 이걸로 익혀야죠. 계층 간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좀 하위 계층들에게 상위 계층의 돈을 일부 이렇게 받아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재분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연대하자라는 거죠. 납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거. 자녀들이 돈을 내는데 그 연금을 받는 건 부모 세대입니다. 이거는 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거죠. 아무래도 당장 소득이 더 많은 자녀들의 소득을 뺏어서 부모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재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 이렇게 되고 이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됐던 거예요, 지금?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대와 관련된 내용이 사례가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걸 느껴주셔야 돼요. 그죠? 네, 사례가 제시가 되니까 그 사례를 계층과 세대라고 하는 원리의 일지로 대응시켜서 납득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우리가 연습했던 거 그대로 나오고 있죠. 계속 가보자. 자, 하지만 후자, 이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렇잖아. 이 사회적 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공적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누구의 희생을 강요해요? 고소득자, 그리고 젊은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소득 재분배는 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을 한대. 뭔 말이야? 자, 가보자. 얘는 써볼게요, 일단.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 이럴 때만 연금 제도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해보자. 이제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나중에 우리가 경제 지문할 때 자세히 다룰 텐데, 일단 미리 좀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물가가 떨어졌어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이 자본주의 기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요, 물가는 무조건 우상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 물가는 무조건 우상향해. 이건 왜 그런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세요. 물가는 무조건 우상향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몇몇 물건들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물가라는 거는 모든 물건들의 평균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의 평균적인 가격을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금을 내는 건 지금 2024년이에요. 근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언제겠어요? 2050년 넘어서겠죠, 그죠? 2050년 넘어서는 지금보다 무조건 물가가 올라 있을 거 아니야. 아, 되겠어? 그럼 지금 받는 100만 원과 2050년에 받는 100만 원은 그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라는 건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해 100만 원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었다면은 2050년에는 그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네, 실질 가치를 보장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받을 예정인 금액과 나중에 진짜 받을 금액이 보장된 상황에서만 이 제도가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경제적 성과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연금기금이라고 하는 걸 운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의 경제적 성과는 내야 되지 않겠어? 그게 되었을 때 고소득자들도, 그리고 저기 누구야, 젊은 세대들도 기꺼이 연금을 내려고 하지 않겠어? 왜냐면 자기들도 나중에 어쨌든 그만큼의 가치의 연금을 돌려받을 테니까. 되겠어?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떠나서 한 단계만 더 가보자. 한 단계만. 그래서 고수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한다? 아, 그러면 고수들은 현실에선 이게 안 되고 있구나 까지 생각을 해야죠. 어렵다. 그지? 다시.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애들은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될 때만 이게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반대로 말하면 이 안에 이면에 내포된 의미가 뭐예요? 야, 지금은 이게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의 가치도 올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잖아. 근데 뭔 사회적 연대를 하냐라고 하는 게 얘들의 주장인 거야. 이게 이제 숨겨져 있다는 거를 추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매우 어렵죠? 어려운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구나. 자,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납득해야 돼요. 자, 미리 계속 생각해보세요. 이거 안 해봤으면 지금 정지하고 생각을 해봐. 이 말이 왜 나왔을지. 그러니까 왜 이런 경우에 이 비판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지 납득을 해야 된다고. 자, 왜요?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져요. 그러면 고소득자들이 훨씬 더 많이 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연금은 똑같이 받아야 돼요. 억울하잖아. 이해되겠어? 그 다음 또 하나, 자녀 세대의 부담이 커져요. 그럼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아니, 내는 건 우린데 받는 건 왜 부모 세대냐,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소득자와 자녀 세대들이 억울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비판, 아니 그러면 연금의 가치라도 보장해 주든가 라고 하는 그 비판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납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 내용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가봅시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연금기금을 투자를 하나 봐.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제연금제도는
젊은 사람들한테 연금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젊은 사람들한테 받은 그 투자 기금을 어디로 투자를 한대요. 그렇구나. 투자를 해서 더 불리면 이 공적연금 제도가 더 잘 일어날 거 아니야. 그지?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 국민연금이 가장 투자를 잘하는 집단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계속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야, 네, 불려야 연금을 줄 그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건데. 자, 가보자.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 경제적 성과를 중시한 입장에서 연금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기금. 신탁기금이라는 어려운 개념이 지금 수식되어 정의된 겁니다. 그죠? 뭐요?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겼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탁했다라는 거예요. 신탁한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대. 그러니까 연금기금이 이거 다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노후에 받을 거라고 믿고 맡긴 거니까 확실하게 안정된 곳에다가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불려야 돼. 대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불려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납득할 수 있겠죠? 자, 이건데. 자,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 이 사회적 연대의 입장에서 연금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후의 보장을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그런 돈이 아니라, 야, 너 돈 내, 나도 돈 낼게. 우리 뭐 돈 모아서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투자를 해보자. 라고 하는 기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냥 뭐 주식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 투자하고 해가지고 돈을 불리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아예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거야. 일자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일을 하게 만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생기면은 강제 가입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공적연금 제도가 풍부해질 것이다 라는 게 이들의 입장인 거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는 지금까지 연금기금을 일종의 신탁기금, 아까 앞에서 나왔습니다. 맡겨놓은 돈으로 규정해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 그러니까 애초에 그 돈 받아가지고 불려가지고 줄 생각하지 말고 애초에 돈을 많이 걷을 생각을 하자.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소득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는 게 이들의 입장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읽고 나면은 지금 입장이 반대되는 입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둘 다 일리가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것도 뭐냐면은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그냥 수능 국어 잘 보고 끝이 아니잖아. 뭔가 좀 더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의 어떤 그 미디어, SNS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만의 어떤 곤조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보고서도 뭐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은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뭐가 맞는 말인 것 같은지를 본인 스스로 생각해보는 과정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떤 느낌이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바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 보기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 이제 생각의 전개 파트에서도 무수히 많은 보기 문제도 풀어보겠지만, 보기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보기를 정리해놓고 간다라는 그 태도를 잡아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칠판 치우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보기를 정리하고 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가부터 볼게요. 보기를 정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해서 말 그대로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문 내용과 한번 연계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선집한다 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분석을 해놓으면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지냐면 좀 실력이 쌓이잖아? 보기를 분석해놓고 선지를 보면은 내가 분석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펴주고 있어. 이게 돼야 돼요. 어떤 느낌이 아시겠어? 요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볼게요. 자, 공적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네요. 이 공적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중 상당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30, 4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왜? 고용 불안정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하겠다. 오케이? 이게 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지문 내용이랑 엮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많아진다라는 건. 네. 이 공적연금제도가, 공연제로 할게. 공적연금제도가 되게 위험하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공적연금 제도는 받은 보험료를 잘 모아놓고 잘 투자해서 불려놨다가 이제 나중에 연금으로 노후에 다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체납액이 늘어나면은 이 공적연금 보험료 자체가 적어지잖아. 그러면 연금 줄 게 되게 적어지다 보니까 마치 그 보험회사의 역선택 현상처럼 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겠죠? 오케이. 그럼 고용이 불안정하다라는 거를 지문 내용을 엮어서 생각해보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고용이 불안정하다? 잠깐만. 이거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에 아예 투자를 해버리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체납이 많은 이유가 일자리 때문이잖아.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한다면은 일자리를 늘려서 애초에 보험료를 낼 집단을 확충하는데 써보자라는 그런 입장을 뒷받침하는데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기 분석입니다.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이걸 여러분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선지 판단할 때 다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나도 가보자. 자, 공적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이번에는 체납이야. 체납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고소득자가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누적 체납액이 2천억을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소득자들이 체납을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위에는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돈 내기 힘들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체납을 하는 거였거든? 근데 밑에는 뭐냐면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낼 수 있어. 낼 수 있는데 내기 싫으니까 안 내는 거야. 왜? 왜 내기 싫은 거야? 뭐가 돼야 돼요? 여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떠올라야겠죠? 이 사람들은 고소득자들은 이 제도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왜? 억울하니까. 자기네들이 더 많이 내는데 받는 거는 똑같이 받으면 되게 억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소득자들이 체납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또 물가 상승률 반영해가지고 뭐라 해야 된다. 일단 이 말 나올 수 있겠고, 그지? 그럼 또 하나. 자, 고소득자들은요, 이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주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일종의. 선택을 안 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 나중에 어차피 고소득자랑 저소득자랑 비슷한 연금을 받는다며. 그럼 저소득자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내고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이득이라고 생각한 저소득자들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되는 현상.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공적연금 제도인데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체납액이 많아지니까 공적연금 제도가 위험해요. 근데 위험한데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해결책 두 가지가 다시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위에는 사회적 연대 입장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밑에는 이런 역선택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선지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1번. 가를 보니 공적연금 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군. 이거를 사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풀 수 있다고. 풀 수 있는 거야. 내가 선지를 보고 수업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지를 보는 거라고. 되겠어? 상위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면 좋겠어. 되겠죠? 2번. 나를 보니 공적연금제도에서는 국가가 보험료 징수하는 업무를 철저히 집행해야 되겠다. 그치? 얘네들은 내기 힘들어서 안 내는 거지만 얘네들은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가입을 한다라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할 수 있겠고. 3번. 나를 보니 고의 체납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에도 역선택. 사후적인 거 아니라고. 미리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역선택. 미리 생각한 내용 그대로고요. 4번. 가와 나를 보니 적립된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위험해요, 지금. 위험하니까 이게 고갈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둘 다 체납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5번. 가와 나를 보니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공적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둘 다 돈을 안 내서 문제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가입시키려고 오히려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복은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보기를 분석하는 태도, 이거를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지문이었어요. 꽤 어려울 거예요. 이 완벽하게 독해하고 풀기가 되게 힘든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때 다루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 열심히 해보세요. 예, 이제 다 끄시고, 이건 지문 단위 공부니까 제가 이제 그 상반기 국어 공부 가이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텀을 두고 복습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다뤘던 지문은 별로 어려운 지문이 아니어서 바로 복습해도 별 무방한데 얘는 조금 어렵잖아.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복습을 해버리면 그냥 이거 기억한 상태로 다시 한번 제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테스트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텀을 두고 내용 완전히 까먹었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실력이 조금 올랐다고 생각될 때 그때 다시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네, 어떤 느낌이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 강의를 참고해서 다시 도전했을 때 저가 강의에서 했던 말이랑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대해 보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마지막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